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것은 기초적인 생리학 지식이다. 스트레스나 불면증 같은 비호르몬성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다른 호르몬을까지도 댄스 무대 위로 끌어낸다. 인슐린은 체내 대사 기능을 통제하는 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인기가 많은 파트너이다. 모두가 인슐린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인슐린 자체도 말이다.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이 인슐린 자체이다. 여기까지는 그리 놀랍지 않을 것이다. 초반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 퀴즈에서 2개 이상의 질문에 예했다면은 여기서 대답을 해야 되고, 나이가 여전히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우리는 왜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무엇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든 것일까? 인슐린 저항성이 흔한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연구자들은 인슐린 저항성 원인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발견 중에서 유전자 역할을 하는 생각만큼 중요치 않다. 과거부터 재발견 가까운 것도 있다. 중요성도 있다. 이런 목적은 좌절시키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파악한 뒤에 마음을 다잡아서 당신이 터득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그 일을 해내기를 바란다. 유전은 부모에게 불만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당신 역시 인슐린 저항성으로 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0대 초반 학생들이 대상으로 한 인슐린 저항성 연구에서 부모 중에서 한쪽이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학생은 본인도 인슐린 저항성의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부모가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학생에 비해서 공복 인슐린 수치가 약 20% 더 높았다. 보다 설득력이 있는 방식으로 가족 유전학의 역할을 탐구한 연구도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당신도 예상을 했겠지만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은 다른 가정에서 성장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을 비롯해 비슷한 건강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중요한 점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대단히 드물다는 것이다. 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 유전에 대한 발병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 전당뇨나 인슐린 저항성 경우에는 그보다 낫다. 유전학과 타고난 것과 길러지는 것 사이에 논란은 오래 이어져 왔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에 유전자보다도 우리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하는 일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인슐린 저항성의 발병 확률이 높은 유전자를 타고난 것과 그 유전자를 잘못 생활 습관에 빠뜨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이 유전자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민감성에 대해서 히스패닉 등등등등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집단 내에서 비만과 허리, 엉덩이 비율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가 대단히 높았고 이것이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아시아계의 동일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 이 집단 허리, 엉덩이 체질량 지수 가장 낮았지만 놀랍게도 인슐린 저항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허리, 엉덩이 비율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 하지만 이 연구는 언급할 가치가 충분한 다른 민족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인류가 주로 애리조나 남부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 파마 인디언, 이 집단은 미국 내 어떤 집단보다도 인슐린 저항성 유병률이 높다. 이 집단 내에서는 4살 난 아이까지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을 정도로 높다.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어떤 일부 민족이 전체적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2형 당뇨병의 위험이 확연히 높여나는 이유를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했는데 이 이론은 잔치와 기근의 반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으로 얻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능력 덕분에 식량이 부족한 기간을 견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이론 전혀 입증되지 않으며 계속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인슐린 저항성의 발병률이 높지만 지역적 영향으로 잔치와 기근의 순환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 완벽한 사례가 태평양 제도의 사람들이다. 이것은 연중 먹을 수 있는 채소와 물고기가 풍부한 환경인데도 이 지역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슐린 저항성 발병률을 보인다. 태평양 제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연구자들은 특정 민족의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지방을 저장하기 쉬운 유전자와 관련이 적고 특정한 음식에 대한 적응과 관련이 더 크지 않나 의식하게 되었다. 이런 대체 이론은 최근에 서극식 식단에 노출된 사람들 사이에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는 실질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다. 유럽 혈통들 사이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비교적 낮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유럽 혈통이 인슐린을 높이고 당뇨병에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가? 그러면 호르몬의 근육을 더 만들지, 뼈를 성장시킬지, 지방을 더 만들지를 방출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호르몬. 현재까지 알려진 호르몬만 해도 수천 가지가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우리가 칼로리를 이용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관계는 호르몬도 많다. 단일한 신호로만 인슐린만큼 지방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없다. 단일한 신호로 인슐린이 체지방을 유도하는 가장 극단적인 예가 두 가지 전형적인 것인데 당뇨병,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지나치게 적어서 생긴 질환이고 2형은 지나치게 많아서 생긴 질환인 것을 기억하라. 1형 당뇨 환자의 경우에서 인슐린 조절을 맞지 않으면 살이 찔 수 없다. 일그는도 말이다. 사실 1형 당뇨병 환자 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슐린을 정량보다 적게 조절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얼마나 먹든지 찌지 않도록 말이다. 이런 섭식 장애를 당뇨 디아블리아미아라고 부른다. 1형 당뇨병은 체형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10대에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은 원하는 만큼 마를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극도의 고혈당을 경험한다. 당 수치가 정상보다 10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책은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서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집중하고는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도 분명히 문제이다. 당뇨 다식증이 신부정 실명 심하면 사지 절단을 계기도 한다. 포도당과 이렇게 따라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최소화를 쓰는 인슐린요법을 찾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인식한 2형 당뇨병 환자 중에는 식사량을 적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인슐린 주사가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무리 적게 먹어도 인슐린이 유발하는 체중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 된다. 요점은 체지방 면에서 인슐린은 결정적인 요소를 하는 것이다. 인슐린이 증가하면 체지방도 증가하며 반대로 인슐린이 감소하면 체지방도 감소한다. 사실 인슐린은 체지방을 늘리는 데 어느 효과가 좋아서 섭취하는 칼로리가 동일해도 인슐린의 양이 늘어나면 체지방은 증가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하루 2,500칼로리의 식이를 하면서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A는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지만 인슐린을 높게 유지하는 B보다도 날씬할 것이다. 식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인슐린은 영양소가 지방으로 저장되도록 만든다. 다시 그래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여전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대단적인 패러다임은 단순한 의미론에 그치지 않는다. 이 패러다임은 우리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를 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의 근원을 보는 방법을 바꾸고 인슐린 저항성과 싸우는 방법을 보다 잘 파악하게 해 줄 것이다. 때가 왔다. 인슐린 저항성이 악당으로 지구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이야기의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슐린 신호라고 선하고 정상적인 과정이 어쩌다가 악당으로 등장했을까?
산화 스트레스와 위험증, 산화 스트레스와 위험증이 인슐린 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12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산화 스트레스와 위험증이 인슐린 정성의 확실한 원인이고 인슐린 수치를 효과적 지수적으로 낮추는 시기 변화가 산화 스트레스의 위험증도 개선시킨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산화 스트레스와 위험증 개선 효과의 일부는 음식 속 수많은 화학물질, 그래서 혜택의 대부분은 케톤이라고 이런 혈액 속의 분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케톤이 강력한 항산효과, 항염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탄수화물 제한 시기에 인슐린 정성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런 시기가 건강에 유리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증거들이 존재한다. 인슐린 정성이 수많은 만성 질환에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 저탄수화물 시기가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탐구해 왔다. 케톤식,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시기를 보통 케톤 시기라고 한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신체 내에서 영양물질 대사에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시기에 케톤 생성을 증가시킨 뒤에 간이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 분자를 케톤이라고 하고 이 케톤제가 증가하는 양들을 케토시스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자, 분당 연소. 이런 현상은 상당 기간의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 후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18시간이나 28시간 지방 연소가 계속되면서 가는 지방의 일부를 케톤으로 바꾼다. 케톤은 몸의 여러 부분, 특히 뇌에서 꼭 필요한 예비 연료이다. 케톤은 한때 대사 쓰레기로 간주되었다. 과학자들은 케톤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케톤은 뇌와 근육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세포의 기존 연료원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로운 효과를 내는 중요한 신호분자임을 확인되었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지방 분해되는 것의 수를 늘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케톤의 혜택이다. 이렇게 벌레나 쥐와 같은 일부 동물의 경우에 케톤은 그들의 수명까지 연장한다. 다만 인간에게서는 수명을 연장하는 증거가 아직 없다. 우리 연구실의 연구를 통해서는 케톤이 건강한 베타 세포와 근육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촉진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케톤은 신체 내 에너지 칼로리 대수에 흥미로운 옵션을 제공한다. 케토시스 상태는 신체로 하여금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대신에 낭비하게 만든다. 케톤은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지만 소변이나 호흡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다. 이것은 케톤만 가진 특유의 능력인데 케톤이 작은 분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내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력 칼로리를 배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각 케톤 분자는 약 4칼로리에 해당한다. 인슐린은 케톤 생성의 강력한 억제제이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케톤 생성이 중단되고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 케톤 생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 성일 여러 해에 걸쳐서 추적한 보스턴 과학자들은 인슐린 농도가 낮을수록 체중 증가가 느리고 인슐린 농도가 높아서 체중 증가가 빠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증거에서 고농도의 혈중 인슐린이 비만이 되기 이전에 나타난 서로 간의 인과관계에 성립할 수 있다는 증거가 강력하지만 아직도 논란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이슨 펑이 코드를 읽어보기 바란다. 훨씬 대중적이고 의료 정서나 대중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 있는데 과연 이 이론이 문제가 없을까? 왜 살이 찔까? 비만 연구와 치료 역사는 불행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흥미롭다. 23년 오스트리아 빈의 1923년 유명한 내과 의사인 빌헬름 팔타 박사 발표에서 과거에는 비만이 최소한 부분으로 호르몬의 문제라는 이론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살이 찌르면 손상되지 않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1900년대 중반 무렵에 단순 소비하는 칼로리로 비만이라는 섭취 칼로리와 소모 칼로리가 관점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소모하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아직까지도 비만을 정의하는 지배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체지방의 생물학적 칼로리 저장소, 즉 차후에 사용하는 칼로리를 저장하는 장소로 정의한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 말이다. 더구나 이 이론은 에너지의 사용과 저장을 생각하면 그리 틀리다는 생각이다. 하지만은 불행히도 이 이론은 인류의 사용법을 조절하는 신체의 복잡한 과정을 무시하고 있고
몸이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캠프파이어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렙틴 저항성. 렙틴 저항성이라. 마르다, 렙틴. 마르다의 뜻은 그리스어 렙토스에서 유래한. 렙틴은 과거의 비만 유형의 훌륭한 해법으로 여겼다. 렙틴 생산 능력이 없는 국소 사람이라는 렙틴이 해법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처진과 싸우고 있는 대들 사람이나 렙틴이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사실 대부분의 비만한 사람들은 렙틴 수치가 낮기보다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한다. 다만 비만한 이들의 몸속에 있는 렙틴은 식욕과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데 그리 효과적이지가 않다. 렙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인슐린 분비 억제인데 렙틴은 인슐린 분비를 막을 의무가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마른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과다한 렙틴이 지나치게 어려지면 신진의 렙틴 저항성을 갖게 되고 인슐린 분비를 막는 렙틴의 능력은 점차 떨어지고 이런 지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렙틴 저항성이 만성적으로 높은 렙틴 수치에서 비롯된다면 애초에 렙틴 수치를 높이는 것은 뭘까? 당연히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지방 조직의 렙틴 생산을 활성화하므로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은 지나치게 많은 렙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호호. 그래요? 장내세균의 차이는 일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쉽게 연소하는 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음식의 소화를 돕는 수백억 수천억의 장내세균이 당신의 포도당과 인슐린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에 얼마나 격하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가장 특징적인 요인일 수가 있다. 와이즈만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장내세균이 음식의 포도당 부하를 결정하며 당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에도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밀가루빵과 같은 흔한 음식에도 극적인 포도당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포화지방과 다가불포화지방. 저탄수화물 시기에는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곤 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을 피하는 이유는 포화지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포화지방은 세포를 틀어막고 인슐린의 작용을 차단한다는 말을 흔히 듣는데 이런 증상에는 몇 가지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동물성 지방이 전부 포화지방인 것은 아니다.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 단일 불포화지방, 다가불포화지방이 있다. 둘째로 인슐린 민감성은 운동성 선수들의 근육에는 비만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의 근육 못지않게 지방이 가득하다. 인슐린 민감성인 운동선수들에게도 근육에는 비만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의 근육 못지않게 지방이 가득한데 지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유형의 문제는 바로 세라마이드라고 불리는 유형이며 이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그리고 무해한 포화지방을 세라마이드로 만들어서 민감성을 떨어뜨린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을 마음껏 섭취하는 사람들의 세포에는 세라마이드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라마이드 수치가 이런 고지방 시기를 하더라도 혈중 포화지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 연구에서 저탄수화물 식이균은 저지방 식이균에 비해서 몇 끼니 더 많은 포화지방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복인슐린 수치가 훨씬 더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혈중 포화지방 수치도 2 내지 3배 감소했다. 식사에 포화지방 더하는 것은 불포화지방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더하는 것에 비해 혈중 지방 수치를 더 감소시킨다. 포화지방을 피하면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는 포화지방을 대체하는 음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포화지방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씨앗에서 뽑아낸 다가불포화지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포화지방 튀기의 버터를 다가불포화지방 다시면서 대두유, 옥수수, 유채유, 홍화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더 큰 건강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모든 씨앗 종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가불포화 알파니로렌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마씨에서 추출한 다가불포화 지방은 알파리놀렌산, 산화스트레스나 염증과 같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다른 기전들 역시
저탄수화물 시기로 개선된다. 따라서 탄수화물 저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분명한 여러 원인,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큰 원인들을 제거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인슐린 민감성을. 비만이란 몸의 지방이 과다하게 있는 것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대사적인 결과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상이다. 인슐린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특히 지방세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슐린 지방세포 다른 조직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을 나누는 주는 것을 막고 대신 지방의 성장을 지지한다. 앞으로도 알아보겠지만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관계는 놀랄 만큼 복잡하다. 충분치 않은 인슐린, 제2형 당뇨병을 설명할 때 흔히 환자에게 인슐린이 충분치 않다고 표현한다. 인슐린이 충분치 않다고 당뇨병은 이 유감스러운 표현이 강금이한 오해를 불고 있다. 2형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췌장 베토 세포의 기능 장애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정도로 인슐린 수치가 낮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2형 당뇨병 환자는 완벽하게 기능하는 베타 세포를 갖고 있다. 그들은 시스템 전체에 걸친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정도로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충분치 않다는 표현은 2형 당뇨병을 인슐린으로 치료하게끔 만든다.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이것이 환자를 더 살찌고 더 아프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킨다. 전당뇨와 고인슐린 혈증이 사람이나 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인슐린 투입하는 것은 갑상선 항전체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한 사람에게 갑상선 호르몬을 더 주는 이런 일이 되어져 버린다. 인슐린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갑상선의 호르몬이 과다해져 버리면 과도하게 쿠싱 증후군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복잡한 관계.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하다. 달걀과 닭과 달걀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과 비슷한 문제다.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거의 100년 전부터 관찰되는 결과다. 과다한 체지방이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대부분의 가체중 혹은 비만한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약 70%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흔히 과다한 체지방과 연관되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인간관계 기반으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조사한 기간은 겨우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연구자 대부분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는 결론을 냈다. 사실 이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연구 영역에서는 비만이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 단어를 넣고 검색을 부르면은 수천 개에 달하는 생리학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연구 대부분은 체중 감소로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단단한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연구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체중 감소는 인슐린 민감도가 호전되면서 일어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연구는 인슐린 저항성이 연구 대상자의 체중 증가 이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한 아동 집단으로부터 여러 변수를 측정한 뒤에 거의 10년간 그들을 초정 연구했는데 아이들의 시작 체중이 같은 경우에 인슐린 수치가 가장 높은 아이의 체중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제로 비슷한 연구에서 처음에는 아이들의 체중이 비슷했지만 인슐린 수치가 높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36배나 높았다. 자, 이렇게 제일이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시기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킨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제일이 낮은 시기를 계속하는 것이 저지방 시기에 비해서 건강 증진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시기의 중심이 채소와 식물성 제품인 경우라면 음식의 질에 집중하는 것이 특히 가치가 있다. 그러니 채식주의자들은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은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 확인한 예외는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 같은 지방이 많은 과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물성 음식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채식이 몸에 더 좋고 질병 예방에 더 효과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으며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 측면에서 채식이 꼭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다.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면
적어도 감자칩과 같이 인슐린 급증을 만드는 과자를 먹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채식에는 동물성 식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감자칩과 같은 음식을 쉽게 허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혜에는 포괄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볼 것이다. 단 여기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탄수화물 음식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혜는 추정치이다. 개개인은 혈당 반응이 다를 수가 있다. 포동불내증 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식이포도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상상이 가는가? 식이포도당? 포도당의 내성이 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은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드러난다.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그것이 혈당과 인슐린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공복 혈당 수치는 비슷하더라도 섭취한 포도당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혈당 수치가 2배 이상 높아지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인슐린 수치도 똑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포도당 불내증이다. 어떤 몸은 포도당을 혈액에서 빼내서 세포를 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포도당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인슐린일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가? 지방세포가 인슐린 장성을 갖게 되면 포도당 불내증이 뒤따른다. 포도당 불내증인 사람들이 식이포도당이 적은 시기에 더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2007년 유명한 4가지 종류의 다이어트, 즉 애킨스 다이어트, 탄수화물 30% 이하, 오니시 다이어트, 탄수화물 60% 이하, 르은 다이어트, 탄수화물 50% 이하, 저온 다이어트, 이런 수반되는 대사적인 계산을 철저히 비교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여러 다이어트가 포함되는 이 연구는 AZ 연구라고도 한다.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13년 후속 연구는 탄수화물 최저 애킨스가 시기와 최고 오리온 시기가 인슐린에 미치는 것이 가장 민감성을 개선했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가 있다. 수천 명의 환자를 포함하는 다수의 메타 분석에서 탄수화물 제한 칼로리 무제한 시기가 저지방 칼로리 제한 시기만큼 그리고 종종 그 이상으로 인슐린 수치가 큰 폭으로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설득이기 때문에 미국 당뇨병협회는 당뇨의 건강관리 기준을 개정해서 이형 당뇨병 조절을 위한 저탄수화물 식이의 사용을 포함시켰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탄수화물 제한을 지지하는 전체적인 증거는 인슐린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며 모든 탄수화물을 피하려는 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 탄수화물이냐 아니냐는 그 음식이 인슐린 수치를 상승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탄수화물의 질과 양, 나는 독자들이 탄수화물과 포도당과 인슐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의 측면으로 보았으면 한다. 당신이 선택한 음식이 좋은 탄수화물이면 당신이 먹는 탄수화물이 몇 그램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좋은 탄수화물인지 나쁜 탄수화물인지를 경쟁하는 유형은 도구는 탄수화물 혈당 부하 수치로 봐야 할 것이다. 지혜로 수치가 높으면 안 된다. 수박과 탄수화물이 혈액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실제 탄수화물의 양은 적어서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지혜로 수치를 보자. 지혜로 수치가 20 이상이면 보통 높은 것이고 11에서 19는 중간, 10 이하는 낮은 것으로 본다. 여기는 낮은 것이 좋다 라고 보는 거지요. 지혜로 수치를 보자.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봤을 때 이렇게 탄수화물이 너무나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1900년대 초 중반까지 당뇨병에 대한 지침은 빵, 시리얼, 설탕 등 엄격히 제한하고 고기, 달걀, 치즈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다. 1951년 불과 수십 년 만에 고기, 달걀 등을 금하고 빵과 씨를 먹게 하는 것 미국 심장협회로 변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50년 정도 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이 변화된 지침이 오랫동안 인간이 더 건강해졌어야 하는데 지방을 멀리하고 탄수화물 건강시키는 동안에 오히려 인슐린 정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현대의 시기가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지 못하는 증거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임상식 연구는 탄수화물 제한이 인슐린 장성을 예방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해 왔다. 식사 기업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들은 어떤 시기에 인슐린 장성이 가장 좋은 거라는 질문에 확정적인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의외하다. 이렇게 칼로리 무제한 저탄수화물 식이는 체중 감소가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장성을 가장 많이 개선시킨 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네요. 저지방 12번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심장의 혈액 여과 기능이 점점 일정보다는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신부전인 사람의 사망률은 3배가 높아진다는 거죠. 인슐린 장성과 같은 위험 요인을 가능한 빨리 진단해야 하고, 그래서 신부전이 생기지 않도록 당 수치가 높아지기 전에도 인슐린 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슐린 수치를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 소관과 여론은 생존에 필요한 핵심적인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영양소의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 그런데 인슐린 장성은 이들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소화 변화에 장애를 가져오고 정상적인 음식의 소화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노폐물을 거르고 몸의 pH를 조절하는 데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